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재판부는 오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오 씨는 선수 시절에도 마약을 투약했는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대리 처방을 위해서 마약류를 확보하고 실제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피 출국 논란 속에 11일 만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했죠. 업무차 귀국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이어서 재외공관장 전체 회의, 호주와의 외교 국방장관 협의 등이 이어지기 때문인데 길게는 5월까지 국내에 머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11일 만에 다시 돌아온 표면적인 이유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입니다. 이 대사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대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관부처별 협의, 유관부처와 해당 공관장 합동회의, 또한 관련 시설 시찰과 토론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 것으로. 하지만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위해 6개 나라 대사를 불러들이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지난해엔 7월과 9월 두 차례 방산회의가 열렸지만 해외 공관장들은 모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로선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일정은 국방부 등 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대사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는 방산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고 해외 공관 기관장들과도 화상 또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왔던 사안들입니다. 이 대사가 언제까지 국내에 머무를지도 관심입니다. 방산회의 이후에도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준비해야 하고 4월 말에는 재외공관장 전체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2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면 이 대사의 서울 체류는 총선을 넘겨 5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임 11일 만에 귀국한 이 대사가 한 달 넘게 호주를 비우게 된다면 외교적 결례 문제와 함께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민심이 악화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인데 총선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화력을 집중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으려면 사퇴나 경질 같은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면서 아니면 선거 내내 꼬투리 잡혀 정권 심판론의 단골 메뉴가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민심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사 사퇴를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했지만 부글부글 불편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자기 선거가 급하다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건 가혹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외교안보 관련 일정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원칙 대응 기조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정치에서 이치에 맞추다 보면 때로는 질 수도 있다. 명분도 없이 지는 것이 더 큰 패배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 속에 이종섭 대사는 11일 만에 다시 한국당을 밟았지만 그 의미와 향후 대응을 놓고는 동상이몽, 대통령실과 당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대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귀국한 날에 열린 재판에서는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해병대 사령관 간에 이루어진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11일 만에 귀국한 날 공교롭게도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출석에 앞서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낸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뒤 이 전 장관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이제 신청할 거고 제 1번이 이종섭 국방장관이죠. 물어야 될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당시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보고서가 민간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기 전후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지휘부 간 이뤄졌던 전화통화 기록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31일 당시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 간에 오전 오후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사령관을 보좌하는 김하동 비서실장도 조사 보고서 이첩 당일인 8월 2일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해병대 김용래 대령과 통화했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되기 하루 전날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이 이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박 전 단장의 말이 그리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 변호인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정황이 아니라고 반문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원 실장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힌 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부장은 오늘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며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의견서에서 이미 담당 부장검사 등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부장과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계자들이 제기한 모해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며 SNS에 감찰 과정 등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입시 비리가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다음 주부터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별 정원 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다음 주부터 병원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주째 이어지면서 피로 누적이 심각해 환자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진료를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가 핑핑 돌고 안전한 진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유일한 겁니다.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날짜를 앞당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 단체부터 의사협회까지 아우르며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화를 촉구하며 교수들의 사직 철회를 거론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만 키우는 데 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이후 상황에 따라 의료계 집단 행동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소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사태가 벌어질지는 저희도 예측 불허인 상황이고요. 정부는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의대 교수들이 진료실을 떠나는 대신 진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줄어든 진료 시간만큼 진료를 보지 못하는 환자나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 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어느 쪽도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올해 틀어지는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급증하면서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의과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반수생을 위한 수업 개설을 앞당기고 직장인도 다닐 수 있는 저녁반을 신설하는 등 입시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이 최종 확정되고 대학별 배분까지 마치자 의대 도전을 고민하는 고3 수험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은 진지하게 반수를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의대를 생각하다가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증원됐으니까 확률이 높아졌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해보려는 분위기가. 입시 학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놓칠 리 없습니다. 발빠르게 의대 입시를 위한 N수생반을 늘리고 개강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의 반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6월 달이나 7월 달에 개설을 하려고 하는 반수반을 빠르면 한 4, 5월 달부터 좀 조기에 앞당길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의대 입시 도전이 대학생을 넘어 직장인들까지 번지면서 학원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인 준비반을 신설하고 수강료 부담도 낮췄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당장 올해 합격을 노리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직장인이 많이 몰렸습니다. 워낙 이분들이 주경내독 해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인원이 증대했다고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 수학 강사 출신 이런 분들.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의대 공략을 위한 설명회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의대 증원 배분 확정과 동시에 입시 학원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수련할 병원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 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에 집중 투자해서 수련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대 졸업생 19,000여 명 가운데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은 비율은 46.7%. 지방에서 의대를 나와도 전공의 수련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의대 정원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지역의 수련병원 부족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의대를 나와도 수련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가거나 수련을 마친 의사들도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이 거기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지. 그냥 지방대 의대만 왕창 늘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절대 지방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정원 급증으로 인한 교육 여건 부실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일단 국립대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교수를 1,000명 넘게 뽑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수준을 갖춰 환자와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의대생 수가 늘어나 해부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만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가 위태로운 지역 의료의 생사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PF 부실 우려 탓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듭된 위기설에 금융당국은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깊은 불황의 늪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자진 폐업 신고 건수만 886건으로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총선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이어질 거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부동산 PF가 뇌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 역시 몸집을 불려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뿐더러 이들의 만기 역시 골고루 분산돼 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과도한 우려라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그런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소위 4월 위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를 한자리에 모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이복현 원장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매나 공매를 통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 책정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 안까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저축은행 단기 순이익은 5,559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달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이자 손익이 줄어든 데다 PF 대출 관련 선제적 대손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대손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총선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모든 후보를 결정하고 드디어 진짜 선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구인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발언 논란을 딛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가 어제 귀국한 만큼 공수처와 민주당에 대한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던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 다시 대구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의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을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5.18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를 공천했다 취소한 걸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투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 행위로 매도합니다. 여전히 그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심판 선거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 계열 정당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발언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제1당 과반을 차지하고 선거의 판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힘겨운 백중세입니다. 이게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이어서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또는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부적절한 변론 등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가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밝혔는데요. 홍민기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장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완주하면 선거 기간 논란은 계속될 거라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진행된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이재명계인 지역구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 변호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블로그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냈다는 글을 올렸고 특히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피해 아동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했다면서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지만 불법 촬영물 N번방 사건을 알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 취소를 주장한 것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들 조 후보가 뿌린 폐윤종 망언은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일일이 연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와 성범죄자 변호를 보면
가히 성범죄자 전문 변호인이라 부를 만합니다. 결국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결과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6시까지로 민주당이 강북을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그 이전에 새로운 후보를 찾아내 공천해야 합니다. YTN 홍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누굴 공천할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의 공천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에서는 그럴 가능성 없다, 전략 공천을 한다는 분위기인데요. 공천 갈등이 다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을 들어보시죠. 경선에서 그 후보자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고려를 해볼 사항인데 경선 중에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타천자 승계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그 말씀 전략 공천만 가능합니다. 제가 판단되기에는 기존의 당무를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강과 인접한 동작구,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속한 서초구와 맞닿은 선거구가 동작을입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동작을에선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4차례 치러진 선거를 보수정당이 내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도층, 부동층이 적지 않은 지역이라 서울 민심의 가늠자로 꼽힙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몽준 전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거물 정치인들이 출마해 선거 때마다 큰 관심이 쏠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은 신인대 중진 구도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인 경찰 출신 유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류 후보는 울산 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뒤 제복을 벗었습니다. 현역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된 자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설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이 얼마나 힘들고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십시오. 회초리.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화려한 이력과 함께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는 중책도 맡았습니다. 동작을에선 2차례 당선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역구 탈환을 위해 일찌감치 바닥 민심을 닦아왔습니다. 동작 전문가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작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기다리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이 어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역과 사당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교통의 요충지. 그만큼 개발 욕구도 강한 지역이라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류 후보는 역세권 상업벨트 강화와 흑석에서 한강까지 연결 통로 개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경찰 출신답게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경찰 출신이고 안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전한 동작을 만들고 동작대로가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나 후보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특구와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는 사통팔달 동작이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 특화된 공약을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동작의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교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동작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유학 오는 동작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메인 공약입니다.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양진영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서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된지 뭐 생각 있는 사람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는 정권 심판이 주된 목적이죠.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면 좋겠고요. 워낙에 여기서 많은 발판을 쌓으셨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에 낙선됐을 때 너무 안 됐었거든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경찰 출신 정치 신인이냐 아니면 연륜 있는 중량급 여성 정치인이냐 4월 10일 동작을 유권자들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이 나면 국민의 생명줄은 소방관이죠. 그런 소방관을 지켜줄 생명줄은 바로 이 공기호흡기입니다. 공기를 호흡해야 하는데 유독 가스만 호흡하게 생겼습니다. 연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불량품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교체하기로 한 것만 16,0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네요.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공기호흡기가 현장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무려 76,000여 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어디선가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대체 뭘 장착하고 사지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심지어 이 제조사는 불과 3년 전에도 대량으로 리콜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 업체 말고는 공기호흡기를 파는 곳이 없었던 건지, 여기나 다른 곳이나 불량투성이밖에 없었던 건지, 그게 아니라면 불량 제품이 속출하는데도 해당 업체를 고소했던 이유를 누군가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여 년 경력을 지닌 소방관은 반지하 주택 화재 진압 도중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기호흡기가 불량이어가지고 면체 내로 오염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탈출을 했지 경험이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당황해가지고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소방학교에서 훈련받던 교육생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틀 뒤 다른 교육생 2명은 공기호흡기를 쓰고 화재 진압 훈련을 하다 실제 연기를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기소방은 지난해까지 보급된 관내 16,000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보급된 같은 기종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소방청에 보고했습니다. 이런 이물질이 흡입이 돼버리면 뭐 한 0.7초도 안 걸려요. 그냥 쓰러져고 기절해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갖고 장난치는 거나 막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조사는 부품들 규격이 맞지 않아 공기 유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불과 3년 전에도 공기 막힘 현상으로 2만여 개나 리콜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의심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공급이나 어떤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서 소방관들이 어떤 생명하고 정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소방청은 제조사와 소방산업기술원 등이 합동조사했을 때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나 강추위 등 극한 환경에서 이상 유무를 살피는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품 불량으로 최종 확인되면 모두 교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 성공가도를 달리던 탑스타는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수사 내부 보고서 원본이 공개된 이후 영화에서처럼 한순간에 지옥 속에 떨어졌습니다. 공기 속에 쓰러지는 차가운 입김처럼 그렇게 한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내사 단계의 수사자료 원본이 보도됐나, 혹시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이 일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직 경찰관 한 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에 소속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약 수사와 관련도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셈인데 어떻게 수사 보고서를 확보하고 유출했던 걸까요? 그 경위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윤용선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5시간 동안 인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경찰은 A씨가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마약 수사와 연관된 부서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인천청은 지난 1월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자체 조사가 아닌 인접한 경기 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 남부청은 일주일 만에 인천청 마약 수사계와 수사 내부 보고서 원본을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마약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가 어떻게 수사 보고서를 확보하고 유출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임신 37주, 만삭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아직 출산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가가 세상에 일찍 나오고 싶었던지 37주에 엄마를 재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고 가족들은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119가 정말 빨리 도착했고 산모를 빨리 태우기는 했는데 애도 그만큼 참 빨랐습니다. 병원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차에서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본 거죠. 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하셨대요. 급박했던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제 아침 7시 40분쯤 인천광역시 운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힘겹게 서 있는 아내를 남편이 끌어안고 있고요. 동생을 기다리던 큰 아이도 엄마가 구급차에 올라타기 시작하자 마음이 급한 듯 발을 동동거리기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첫째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엄마도 걱정되고 동생도 걱정되고 아빠와 함께 엄마를 뒤따라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빠르게 달려갔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급히 출발한 구급차 안에서 30대 산모가 고통이 심한 듯 몸을 비틀기도 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지 구급대원이 급히 전화를 한 뒤에 의료용 장갑을 끼고 산모의 분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능숙하게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산모의 출산을 도왔고요. 이분은 간호사 출신인 김선우 소방교입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꾸준히 교육을 받아온 터라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기 머리가 보여 있는 상태였었어가지고 출산이 이제 구급차 내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출산을 좀 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급차가 출발한 지 20분 만인 아침 8시쯤 건강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왔고요. 아기가 울지 않고 참 기특합니다. 엄마 품에 이렇게 폭 안겨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안전하게 구급차를 운전해준 박진배 소방장의 도움도 컸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생을 안아볼 형아는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요즘 저출생이다 뭐다 어려운 소식뿐인데 이런 출산 뉴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정말 애국자세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만큼 돈을 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떠세요? 일정 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아직 갸웃하시다면 사회가 인식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자, 육아휴직, 쉴 휴에 직분직을 씁니다. 그런데 육아는 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애 보러 집으로 출근한다는 말, 요즘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쉰다는 의미부터가 잘못됐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휴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해 주겠다는 건데요. 저출생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아들 둘을 둔 공무원 김모 씨.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1년 만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80만 원 정도를 수령했는데요. 부족한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단 충당을 했고 대출금이 너무 누적되는 게 부담돼서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복직을 서두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면 힘든 점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금전적인 이유가 꼽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써본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담 가운데 핵심 민원을 모아 육아휴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보려면 공무원 보수의 평균 기본급 수준인
월 4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둘 이상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을 자녀 수에 맞춰 주는 것을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육아와 출산을 업무의 연속, 나아가 업무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깔렸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는 의미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인사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면 근무 평정을 기본 U 이상을 주고 성과 평가 역시 A 또는 S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육아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주고 다자녀 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가점을 줘 승진 심사 때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반년에서 석 달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한 일부 사안을 빼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정비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그 이행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도 이행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사람이 없는 집을 노려서 현금과 귀금속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서 열려있는 베란다로 들어가 대담하게 물건을 훔쳤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비좁은 고시텔에서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으로부터 수색 동의를 얻고 범행 당시 착용한 옷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범행 당시 착용하신 옷이 어떤 거예요? 신발은 이거예요? 신발 이거 착용하셨어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10여 곳을 돌며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4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뒤 범행에 나섰습니다. 또 지은 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계단식 아파트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장비 없이 장갑만을 착용한 채 복도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로 이동한 뒤 베란다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대포폰을 사용한 건 물론 일정한 주거지 대신 서울과 부산 등을 오가며 모텔이나 고시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일당이 지난 석 달 동안 훔친 금품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 등에 탕진했습니다. 이들이 범행과 도주를 이어가는 사이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에 남은 발자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나흘 동안 5,000km 가까이 이동한 끝에 일당 5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현금이나 귀금속을 집에 두지 않기 때문에 친입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친입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고층 아파트의 경우 평소 베란다 창문을 잠가 놓아야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되어 온 권 씨의 한국행에 막판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현지 시간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일본 금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세월이라고 표현할게요. 17년간의 세월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네. 금리를 올리기로 정책을 좀 선회했습니다. 어떤 네. 배경이 있습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17년간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잃어버린 뭐 30년이라는 말을 늘 쓰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 그랬다가 그렇죠. 2010년대가 되니까는 잃어버린 20년 그랬다가 네. 이제는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년 1990년대 이후로 계속 일본이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네. 디플레이션이었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임금도 계속 떨어집니다. 예. 임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물가를 음식 소비를 하지 않고 그것 네. 때문에 다시 또 물가가 떨어지고 기업이 실적 부진을 벌여서 또 물가가 떨어지는 이 악순환이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강구를 하다가 나온 게 17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였었어요. 예.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죠. 세상에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게 흔해졌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시행된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고자 했던 건 뭐냐면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건데 네. 백약이 무효였어요. 17년간. 그렇군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드디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드디어 17년 만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0.1%였던 거를 0%에서 0.1%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물가도 오르고 최근에 또 일본 경제를 보면 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예.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제 잃어버린 30년 장기 불황의 늪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는 중이다라고 봐도 되는 시점입니까? 청신호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예. 아직 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청신호들이 있어요. 예. 우선 그 기업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외국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주가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오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릴 때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놀라운 일이 2002년 월드컵 하던 당시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임금 차가 한 2배 정도 났었거든요. 예.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임금이 그동안 오른 것도 있지만은 예. 일본 임금은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멈춰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 지금 임금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은 아직 이것만으로는 그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라고 말하기 힘든다 하는 그런 그 요소들도 있어가지고 예.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예. 우리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고민이었는데 일본은 너무 안 올라서 고민이었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 좀 차이점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예. 물가도 오르고 거기 임금도 계속 오르면서 쭉 이렇게 지난 한 20년간의 문제였어요. 20년간의 양상이었었어요. 예, 예. 그 과정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실질 임금의 격차가 이제 임금이 높은 부분이랑 낮은 부분이랑 격차가 심해졌죠. 예. 일본은 격차가 높지는 않은데 임금이 계속 멈춰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세가 역전됐느냐라고 말하기에 조금 애매한 게 임금이 아직도 뜻한 대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갖고 오히려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는 기조가 나타나니까 소비가 아직 살아난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 일본의 임금 추이를 보고 네. 실질 임금이 상승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서는 추세가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거기가 되는 굉장히 건가요? 중요한 점입니다. 아, 그래서 일본 정부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예.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봄에 이제 그 단체 협상이 벌어지잖아요. 예. 이때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우리하고 가장 크게 다른 양상인데 예. 경영자 측이나 노동자 측이나 임금을 반드시 이번에는 인상시키라고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죠. 그 저희 막 이렇게 쓰는 시쳇말로 표현 중에 딴 나라 얘기다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 얘기네요. 한동안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엔화 강세를 예측하는 분들도 나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까요? 여러 예측이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저는 뭐 예측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예. 좀 부정적인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에 의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 엔화의
이 대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국제 투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싼 값으로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로 그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든가 중국 등의 나라로 투자하는 요런, 그러니까 엔을 움직여가지고 그 거래를 한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벌어졌는데 예. 지금 금리 차이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엔을 굳이 달러로 바꿀 요인이 사라지니까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예.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달러는 높게 유지되고 엔은 낮게 유지가 된 건데 이제 그 차이가 들지 않겠느냐. 그쵸. 이런 논리의 그 어떤 그 예측입니다. 예. 저는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요번에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히 선을 그은 게 있어요. 예. 요번에 금리를 올린 거는 마이너스 금리 국면을 청산하는 것이지 예.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아직 실질 임금이 상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났다든가 또는 경제가 뭐 노동시장에 어떤 과열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행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마이너스 금리 청산이 예. 과연 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이어져서 엔화의 재평가까지 벌어질 거냐, 이거는 조금 먼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도 이제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금리하고 환율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 이게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인과관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 과대하게 걱정을 하거나 직접적인 논리를 만드는 거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군요. 아까 임금 말씀하셨잖아요. 최근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일본 직장인을 넘어섰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평균 연봉에서 큰 차이가 낮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금리 격차는 이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임금이 좀 많이 높은 건가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좀 어느 수준인가요? 아직도 그러니까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임금은 그냥 단순히 액수만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네. 노동 생산성 문제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원칙적으로는 임금이라고 하는 건 노동 생산성에 일치해서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예. 그 나라 노동 생산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임금도 높아야 되는 거고 예. 낮으면 낮다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다른 OECD에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다른 나라보다 노동 생산성이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그 점을 감안하자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높은 임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점만 보면은. 하지만 명목 액수를 보자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굉장히 급격하게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점만큼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금리 얘기했는데 미국 금리도 짧게 짚어보자면,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이제 올해 안에 세 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조는 다시 한번 예. 확인한 상태잖아요.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청산하고,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좀 미친 영향이 있을지,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예.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우리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으셨죠. 예. 근데 올해 지금 요번에도 동결을 했어요. 예. 동결을 했고, 미국이 지금 올해는 빠르게 좀 분명히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2년부터 24년경이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네. 2년 정도면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 예. 미국의 인플레가 잡힌다는 예측이 맞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다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또 있으니까 금리 인하의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긴 해요. 예. 하지만 이번 발표 때 이제 그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나오는 올해 연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기준의 그것의 그 중간값을 보게 되면은 예. 4.6% 정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0.25%씩 3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나 약속에 가까운 거죠. 예. 이건 변하지 않았으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미국의 경우에 벌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한미 금리 차 여전히 2%포인트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의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춰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뭐 그러면은 그 영향을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숨통이 많이 트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이 고금리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하기 위한 시점이 어쨌든 올해 안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은행도 그 중앙은행도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발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반도체 얘기 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반도체 업체 인텔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6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먼저 그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법이 그 바이든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 물경 80조 원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다가 투자하겠다. 이게 정부가 돈을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이 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정부 보조금 중에 가장 파격적인 액수인데 지금 12조 원, 11조 원 이렇게 달하는 액수를 인텔에다가 직접 보조금으로 꽂아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액수는 이거보다 더 큰데요.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이리 직접 보조금을 꽂아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출까지 주겠다. 그 대출 액수까지 합한 돈이에요. 그 돈까지 합하면 아까 말한 그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 맞죠. 다시 말해서 역대 최대의 그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이 명실상부한 반도체 최대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미국 반도체 생산량을 보니까 10% 미만이라고 하는데 6년 뒤인 2030년까지 25% 목표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하는 게 있으니까 돈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가능 안 하면은 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무기 경쟁 그러니까 어떤 군사력의 경쟁에 못지않게 혹은 더 이상 더 중요한 게 이 반도체 경쟁이거든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인기 있는 전쟁 드라마에 보니까 패배는 이야기하지 말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꾸 이런 데서가 나오던데. 뭐 내 사전에 패배란 없다. 그런 지금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보조금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인텔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있고요. 타이완 TSMC도 있더라고요. 보조금 지급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게 되겠습니까? 삼성에 지급될 그 액수가 한 80조 원 정도라고. 죄송합니다. 8조 원 정도라고. 8조 원? 그다음에 TSMC로 가게 될 액수가 한 7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아까 말한 인텔에는 못 미치는 액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죠. 그 전에 미국의 보조금 지급 그 전례를 보게 되면 아주 큰 액수고 여기에 화답하기 위해서 아마 삼성이나 TSMC나 미국에 대한 투자 액수를 좀 더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은데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선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투자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투자 액수가 또 늘어나고 또 이렇게 맞으면은 당근과 당근이 엮이면서 이 액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만약에 이제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만큼 바라는 것도 있을 테고 삼성도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삼성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미국만큼의 그런 투자는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최근 언론을 보면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 지금 미국에서 8조씩 주고 있는데 뭐 그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걸로 정부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반도체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답은 뭐였냐면 이미 할 건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 일각에서의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민 경제의 다른 부분들하고 균형을 맞춰서 정부의 균형 재정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합쳐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고 양쪽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관심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패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끝으로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만 더 짚어주신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겠는데 반도체를 21세기의 석유라고 해요. 20세기 산업이 석유 없이 다가 없으면 다 정지됐던 것처럼 21세기의 산업은 반도체가 없으면 다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오늘 출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자체 기기들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입니다.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라 애플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16개 주가 공동으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기기로 구축해온 폐쇄적 생태계로 불법적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For consumers, that has meant fewer choices, higher prices and fees, lower quality smartphones, apps and accessories, and less innovation from Apple and its competitors. 또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고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슈퍼앱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We allege that Apple has employed a strategy that relies on exclusionary, anti-competitive conduct that hurts both consumers and developers. 반독점 소송 제기 소식으로 애플 주가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온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새로 들어서는 애플 매장 개장식에 참석하기 위해 애플 CEO 팀 쿡이 직접 나섰습니다. 12시간 전부터 장사진이 펼쳐질 만큼 현지 호응은 뜨거웠지만 정작 판매 실적은 시들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상하이 도심에 있는 사찰 앞 광장에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불공을 들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애플 스토어 개장 행사를 기다리는 줄입니다. 개장 12시간 전부터 애플 측이 관리하는 공식 대기줄이 섰는데 맨 앞에 서려면 그거론 부족합니다. 今天21号他12号就过来了 9天 떼약볕에서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외출할 수 있는 팔찌를 발급할 정도입니다. 可以出来半个小时，超过就会被取消排队资格。 애플 CEO 팀 쿡도 개장식 참석차 직접 미국에서 상하이로 날아왔습니다. 지역 사투리로 인사를 건네고 중국 유명 배우와 현지 음식을 먹으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상하이를 상징하는 꽃, 백옥란 디자인으로 매장을 장식하고 경품을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첫 6주간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급감했습니다. 반면 중국 화웨이는 같은 기간 매출이 64% 늘었고 시장 점유율도 9.4%에서 16.5%로 커졌습니다.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팀 쿡이 불과 1년 사이 3번이나 방중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시절의 혁신 없이 상표만으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여러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공식적으로 승인됐습니다. 러시아 대선 사상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푸틴 대통령은 6년 더 임기를 연장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에 돌입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21일 푸틴 대통령의 승리를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식 인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공식 득표율은 선관위가 발표한 대선 예비 결과 수치와 같은 87.28%로 러시아 대선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관위 승인 직후 TV 연설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압도적 지지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Это поддержк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урса нашей страны, наших общих результатов, которые, конечно, должны быть больше, но уже сегодня делают Россию еще более сильной и независимой. 다른 후보 3명은 모두 3~4%대의 득표율에 그치며 푸틴 대통령 당선을 위한 빌러리였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대선은 투표 기간을 처음으로 사흘로 늘리고 온라인 투표도 도입해 투표율을 역대 최고로 높였습니다. 러시아 선관위 측은 이를 두고 역사적 기록이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역대급 부정선거라는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히 공정함을 강조했습니다. Очень чистая кампания, очень чистая кампания. Все сработали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 И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у нас ни одной жалобы, которую должна бы была рассматривать Центральн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소 2,200만 표는 조작됐다며 선거 조작이 워낙 광범위해 실제 득표율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비판이 러시아인들을 결집시킨 효과도 있다면서 외부의 적과 집단적 동조 현상이 압도적 득표율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사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인력들은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이 큽니다. 군의관들이 대학병원으로 파견돼서 하루아침에 주치의가 바뀐 기존 환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어느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본원은 전체 56개 병동 가운데 7개 병동이 폐쇄 통합됐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상급 병원들이 비상경영 체계에 돌입하면서 무급휴가 권유가 늘어났습니다. 무급휴가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그럼 생전 배우지도 못하는 다른 병동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일하던 병동이 폐쇄되자 충분한 교육도 없이 낯선 업무 환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하소연도 잇따릅니다. 만약 의료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자칫 법적 책임을 지면 어쩌나 불안이 큽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등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환자들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급병원 의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면서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주치의가 바뀌게 된 겁니다.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언제든지 부름을 받고 가야 됩니다 하는데 너무 그 참담한 심정이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로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황.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 환자들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다며 환자 단체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의대별 정원 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전국 의대 교수들도 다음 주부터 자발적인 사직과 함께 진료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감내하시는 불안과 피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나 연로한 어르신, 몸이 아픈 아기가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계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의료 개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 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비수도권과 공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 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련병원, 학회 등 관련 전문가 분들께 정부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전공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 환경과 어려움을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 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들께서도 하루빨리 복귀하여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의 덕분입니다. 이분들의 근무 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됩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입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 남아 경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료계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사회적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사직 결의를 거두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수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 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료개혁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중한 분들에게 큰 병원을 양보하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태도가 정부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꽃샘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9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무려 5도나 높았고요. 한낮에도 16도 선까지 크게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에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며 휴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1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오늘 뉴스라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